안녕하세요.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윤영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가을 장마가 오고 있네요.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까지 장마비가 왔죠. 정말 길고 긴 여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8월 말에 하고 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9월과 10월을 다시 즐길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너무 심각해지고 있죠. 예. 정말 저도 무슨 전기차를 타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신건강과 통증이에요. 아니, 이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낫죠. 다만 이제 저도 통증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 환자분들이요, 너무 막 오랜 시간의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이 정신 건강이 무지하게 나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관심이 많게 됐어요. 아, 이거 아픈 거는 이게 정신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서 해드리는 뭐 몇 가지 안 되는 치료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2025년에 나온 은둔하는 청년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나라에 은둔하는 청년들이 5.5%가 넘는답니다. 5%가 넘어서 7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군대 숫자보다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풍요로운 고립의 시대 이거죠. 정신건강이 좋을 수가 없죠. 이러니까. 그리고 저희 병원에도 이분들이 오세요. 청년이라고 그래도요, 40살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은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둔하고 사시다 보면 몸이 아파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걱정돼서 이거를 보았는데요. 2013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12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잉여의 시대 루저들의 사회 청년. 이게 뭡니까 이게? 그저 이 좋은 나라 살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청년을 위한 나라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은둔하는 청년들이 생기고 이게 12년이 지났지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의사로서 정말 이 정신건강을 좋아야 통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딴 거보다 지금 통증에 노인들의 통증들도 많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 청년들의 통증을 이걸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의 정의가 뭐냐? 제가 이제 당연히 AI한테 물어봤죠. 뭐 AI한테 물어봤지만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정신자 빼면 건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건강. 정신 건강은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생산적으로 일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신 빼시면요, 이거 일반적인 건강이기도 해요. 건강한 게 그냥 질환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죠. 그렇죠? 건강하면 뭐가 돼야 되죠? 자기가 뭘 좀 하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도 잘 이겨내고, 일도 하고, 어느 정도 뭐 공동체에 기여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죠.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강이 이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신 건강이다. 정신 빼면 다 건강이에요. 네. 이 정신 건강이 왜 통증 치료에 중요한가? 제가 통증을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뭐 신경옆에다가 마취제, 스테로이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치료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관절 내에다가 스테로이드 주기도 하고 뭐 재생수화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신경에다가 신경치료 해드리고 통증 없어지면 뭐 재활 훈련시키고 뭐 이런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치료가.
뭐 단순하다고 뭐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되게 뭐 그래도 플랜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 이렇게 보니까 통증의 원인과 상관없이 통증이 계속되면요 우울해져요. 그래가지고 정신 건강이 좋지 않게 됩니다. 아예 계속 아프니까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 활동이 저하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죠. 불행해지죠. 불행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의 악순환. 아파서 우울하고 우울해서 더 아프다.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요. 통증이 말입니다. 정신건강의학적인 질환의 어떤 증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증 클리닉이라는 데는요.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증을 치료해 드리는 과죠. 그러니까 일반 환자분들이나 뭐 보호자분들 오셔가지고 뭐 정형외과랑 뭐가 다르냐. 정형외과에서 주사 놓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하시는 분 아니면 뭐 무릎 수술하시는 분 이렇게 계시면 어깨병 아니면 나 어깨병 아니니까 아파도 그냥 가세요. 네, 뭐 무릎병 아니니까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거든요.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데 저희는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어깨가 아픈데 이분이 어깨병이 아니라도 어깨 아무리 뭐 뒤져봐도 뭐 그러니까 손상이 없더라도 그걸 치료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건지 어깨 근육통인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찾아서 치료를 해 드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데 보다 보니까 점점 더 그거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통증이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져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저는 통증이 없어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냐. 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뭐 성현들 뭐 선생님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철학적으로 따지면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 뭐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따지면 뭐 신이 자기한테 했던 사명을 깨닫는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정신건강 유지 방법으로 놀랍게도 과로를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저희 서울의대 동문회지가 있어요. 거기에 암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선배님이시죠. 그 선배님은 과로가 암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과로라 하면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 60살의 과로와 30살의 과로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60살 때는 훨씬 활동을 조금 해도 과로할 테고 30살 때는 활동을 많이 해도 과로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상대적인 것을 벗어나서 어떤 증상이 오면은 과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약간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저하되면 과로일 가능성이 높다. 과로. 이때가 과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일이 약간 우울해지고 좀 이렇게 의욕이 좀 하기 싫어지는데 딱 그 순간 바로 내가 과로였다는 거예요. 너무 뭔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뭔가 과로했던 겁니다. 이거를 무슨 과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다른 말씀도 다른 표현도 여러 가지 많지만 과로가 가장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요. 여기 보세요. 놀랍죠? 단순당과 지방을 소량 섭취한다. 단순당 뭐요? 설탕이죠. 설탕이나 아니면 밥 같은 거 탄수화물이에요. 그냥. 탄수화물은요. 그냥 먹으면 몸에 확 흡수가 되거든요. 먹자마자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든다고요. 그래서 뭐 복잡한 무슨 뭐 효소나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단순당을 딱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도 여기 나오죠. 뭐 지방 뭐 올리브유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냥 돼지고기 이런 거 소량 이거 먹으면 고기 같은 거 먹으면요. 그냥 흡수가 돼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물론 과량 먹으면 살이 찌겠지만 소량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그냥 칼로리가 싹 들어오니까 몸이 피로가 확 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운동하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쉬라. 그러니까 단순당과 지방을 소량 섭취하고 누워서 쉰다. 이거 살찌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만 먹으면 살이 안 찌겠죠. 그렇죠? 양을 좀 줄여서 조금 먹고 이렇게 좀 잘 쉬다 보면 과로가 풀려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다시 괜찮아지면 그게 과로가 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저는 추가를 해서 저희과적인 정신건강유지법은 약간 뻐근하다. 그럼 그때 진통소염제를 3일 정도 같이 드시면 이게 몸이 확 좋아져요. 아니 소염제 먹는데 왜 이게 몸이 좋아지냐. 몸에 이렇게 염증이 있잖아요. 그럼 염증 물질이 몸에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무슨 젖산이라고도 불렀고요. 요즘은 하여튼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있더라고요. 젖산, 대표적인 염증 물질 젖산 같은 거 몸에 쌓이면은요. 그 자체가 우리 몸에 그 암을 일으키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막 몸에 피로를 일으키고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젖산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당과 지방을 섭취하는 순간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몸에 뇌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소염제를 드시면은 그런 어떤 염증 물질, 뭐 프로스타글란딘, 뭐 여러 그런 것들이 덜 나오죠. 즉 진통소염제를 짧게 먹는 거는요 몸에서 나쁜 물질들을 이렇게 뭐 씻어내는 게 아니고 새로 생겨나지 않게 해서 원래 있던 거를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스승님 중에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스피린만 계속 먹고 아니면 무슨 진통소염제라도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치료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유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안에 말이에요. 그 염증 물질이 막 되게 많거든요. 그걸 줄여주는 거예요. 염증 물질 자체가 우리 연골을 공격하거든요. 염증 물질이 연골을 공격하는 걸 막는 거예요. 진통소염제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먹어도 부작용만 없으면 계속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승님도 계셨는데요. 약간 그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 그건 이제 의사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고 실제로는 진통소염제가 뭐 위궤양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짧게 먹는 거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먹고 그걸 넘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로가 암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걸 뭐 연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로. 그러니까 정신적 과로, 육체적 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나 아니면 옛날에도요. 너무 막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럴 때 이게 바로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암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통증의 원인도 제가 보기에 과로예요. 시작은 과로로 한 것 같아요. 왜 그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 걸리는 거. 그분들도 대부분 보면요. 반복적인 손상, 즉 과로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운동이 부족해서 허리 디스크가 온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면도 있어요. 운동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그분들도 운동이 부족하다는 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 과로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과로를 하면 안 된다. 과로가 바로 과로를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내가 과로했는지는 어떻게 하냐? 약간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저하되면 내가 이거 과로로구나. 그때 빨리 깨달으셔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러면은 뭐 어떤 걸 해드리냐? 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약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약 저약 많이 주실 텐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성상신경절 블록을 하죠. 성상신경은 절은 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는 게 여기 보이시지만 외부의 적에 대해서 몸이 준비하게 하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고 땀이 나고 막 소화장애가 오고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면역기능이 확 떨어지고 이런 게 바로 교감신경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혈압, 뭐 소화장애, 면역기능 저하 이거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과도한 긴장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질환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이 성상신경절은 목에 위치한 교감신경절이라서 여기다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머리와 상지의 통증을 치료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항진돼 있어가지고요. 잠도 못 자요. 뭐 잠도 못 자서 맨날 뭐 수면제 드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가 해드리면은 되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불안장애나 이런 분들은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바로 불안이 좀 덜해지니까. 왜냐하면 심장이 좀 천천히 뛰잖아요. 이게 교감신경을 억제해 놨으니까. 이 게다가 약성분은 국소마취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죠. 막 2, 30초만 아니 2, 30분만 괜찮으면 부작용이 없죠. 너무 이제 급성기에는 매일 주사도 가능하지만 보통 주 2회 했다가 좀 괜찮아지면 주사 사이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예전에는 왼쪽에 이렇게 바늘을 바로 찔러서 해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초음파로 옆에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동맥인데 동맥의 뒤쪽입니다. 여기에 근육이 있는데요. 근육 겉에는 요 약간 얇은 막이 있어가지고 그 겉으로다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이 근육으로 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고요. 너무 뒤쪽에다 놓으면은 약효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에 따라 약이 좀 퍼지고 안 퍼지고는 좀 정확하게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효과가 좀 적은 분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과 통증은 진통소염제, 진통제만큼이나 항불안제와 항우울제가 중요한 치료 약물이 되겠습니다. 뭐 뇌의 상태도 문제가 되지만 정신건강을 유지하려면 먼저 몸에서 신경이나 근육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하셔야 되고 통증은 몸의 경고 신호가 되어 반드시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책들 있잖아요. 사회적 고립. 그게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이 통증의 원인이 되죠. 근데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책에 따르면 그분들이 사회적 고립을 하는 이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 무서워서래요. 세상과 만날수록에 더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상처를 더 받아가지고 통증이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긴 했었어요. 그래도 고립되는 건 안 좋겠죠.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고립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그다음 과도한 운동, 과도한 노동. 바로 이거 과로예요, 과로. 요게 손상을 일으키죠. 그리고 우울증, 불안증, 뭐 조현병 등도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해부학적으로 계통적이지 않은 통증을 주로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목 디스크라면 오른팔이 이렇게 어깨부터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우울증, 불안증, 조현병 어떤 이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픈 부위가 이 신경이 눌려서 아픈 부위랑 다르게 말해요. 여기가 아픈데 갑자기 무슨 어디 왼쪽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고 뭐 어디 다른 데가 이렇게 같이 아파요. 해부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해부학적으로 하나의 계통으로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물론 두 가지 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병이 있으니까 두 군데가 아플 수도 있겠죠. 또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요게 또 근데 제가 확실하지 않다 말씀드린 거는요. 손목이 아프셨는데요. 사실은 그분이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우울증이 해결되니까 손목 통증이 사라진 분들 계십니다. 막 손목을 눌러서도 아프고 별게 다 있는데요. 손목 주사나 이런 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우울증 약 먹고 나으신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사람 몸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통증을 일으키고 통증은 뇌를 변화를 일으키고 뇌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몸이 아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도 세상은 전쟁 중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화의 비둘기, 전쟁 반대, 핵 반대입니다. 이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서로 좀 억울해도 전쟁하지 말고 핵폭탄 같은 거 다 죽자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늘 그래 왔듯이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김익성님, 네. 아니,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도 전신 마취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답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입니다. 조절 안 된 고혈압, 조절 안 된 당뇨, 조절 안 되는 심장 질환 이런 거는 안전하지 못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이게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그다음에 심장 검사했을 때 그러니까 약을 드시면은 심장이 제대로 좀 뛰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신 마취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 때는 1층에서 2층 그러니까 2층 올라오실 수 있는 분이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고령 환자분들 2층 못 올라오시잖아요. 왜냐하면 관절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으신 분들은 전신 마취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보다는 훨씬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약제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혈압을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심장을 덜 뛰게 만들어요. 당은 올릴 수 있겠죠. 당을 올리는 거는 뭐 전신 마취제뿐만이 아니라 수술 자체가 당을 올리죠. 그러니까는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좋지 않은 약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 아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얼마만큼의 전신 마취약을 줘서 안전하게 마취할 수 있느냐. 이게 의사들마다 좀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르고요.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은 뭐 대학병원급 가시고 뭐 좀 시설 좋은 데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김익성님께 드리는 말씀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젊은 사람보다는 당연히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행 간다님, 안녕하세요. 네. 마취약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 체질인지 수술 전에 미리 검사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게 보통은 뭐 스킨 테스트라고 그래서 이 피부에다 이렇게 조금 소량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테스트가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요. 마취약에 알레르기가 없는데 이게 알레르기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빨리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근데 마취약을 줄 때 빨리 줘야 되잖아요. 이게 수술 전에 미리 검사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인지 검사로 피부 테스트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확인하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예. 그리고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던지네스 통계가 미국의 동해안에서 잡히는 아주 맛 좋은 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봐서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 들어 세레브렉스 100mg을 아침 하나를 매일 먹는데 즉 아주 소량을 드시고 계신 거죠. 안 먹을 때와 다르게 허리가 움직임이 편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세레브렉스는 소염제이죠. 진통제이면서 소염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허리에 뭔가 염증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사라지니까 이게 편해지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세레브렉스 100mg 굉장히 안전한 용량이 되겠네요. 뭐 그 정도면 위궤양도 안 일으키고 다만 이제 세레브렉스 100mg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지 그거는 저도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의사가. 가끔씩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200mg을 맨날 먹으면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100mg을 계속 먹을 때는 뇌혈관에 부작용 없을까요? 이거는 검색을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위험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00mg 정도는. 다만 모든 진통소염제는 좀 쉬었다가 드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세레브렉스 고용량일 때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거,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거 가능하죠. 네. 여행 간다님, 네, 예. 원인 불명의 만성 전신 통증도 통증의학과에서 조절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인 불명인데 전신 통증이 오면은 이렇게 뭐 근육통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근육통 치를 계속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아픈 신경에다가 계속 예, 주사 놔드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요. 뭐 약도 계속 뭐 드립니다. 이거저거. 뭐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도 드리고 진통소염제도 드리고 해서 조절하고 있는데요. 원인 불명이라면은 일단 원인부터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원인이 없는 통증은 없겠죠. 그렇죠? 원인이 있는데 발견을 못한 거죠. 예. 원인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통증은 일단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통증이 심해졌다 나빠졌다 심해졌다 나빠졌다 반복하고요. 그리고 원인은 알아도요. 통증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원인을 제거해도 통증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신경이 만성적인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요. 뭐 말초신경이나 아니면 뇌신경이 다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원인이 제거돼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 군님, 예, 안녕하세요. 예.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수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서 사소한 접촉이나 가벼운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으로만 치료가 되나요? 이거는 원인을 일단 빨리 밝혀내셔야 돼요. 통증이 지속되면서 사소한 접촉이나 가벼운 자극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스치는 자극 있잖아요. 가벼운 자극 이런 거는 뭐냐면 촉각이잖아요. 촉각을 통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질통이라고 불러요. 통증이 아닌데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이죠.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이걸 이질통 계열로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신경병이에요. 신경이 병이 들어서 이런 거라서 이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보통은 약보다는 만약에 어떤 한 신경이 문제라면 그 신경에다가 주사를 맞는 게 더 빠르세요. 약으로만은 치료가 되게 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인 질환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약으로만 치료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네. 네. 그다음에 햇살오우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 콧물이 나는 상태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면 호흡기 합병증의 위험이 얼마나 커지나요? 얼마나 이거 연구마다 다른데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 콧물이 나는 상태에서는 전신마취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거는 얼마나까지 제가 수치적으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고요. 다만 위험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기 끝나고 나도요, 이게 기도가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전신마취 할 땐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아예 감기 있을 때가 더 안전하다. 감기 끝나자마자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기 끝나자마자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서 그때보다는 아이려 그냥 감기 그냥 있을 때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했었어요. 근데 감기가 다 낫고 한 보름쯤 지나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15일 정도 후에 마취하는 게 정답이겠습니다. 감기 큰 수술을 받는데 만약에 감기가 있다, 기침 콧물이 난다 그러면 보름 정도 후에 받으시는 게 안전하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요즘 통증의학과 통증 클리닉 쪽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전신 마취 쪽은 저도 약간 업데이트가 좀 덜 돼 있어요, 지식이.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마취 담당의 선생님께 더 자세하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온화한 돌고래 파파님. 예, 어린아이나 소아가 전신 마취를 받으면 뇌 발달이나 기억력, 언어 발달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이게 전신 마취 가스 있죠. 가스 중에 과거에 가스가 있었는데 냄새가 무지하게 나는 가스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거 안 쓰거든요. 이름이 뭐 엔플루란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가스일 거예요. 그 가스를 많이 쓰면 애들이
뇌가 머리가 나빠진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진짜 연구해봤더니 좀 나빠지긴 하더라고요. 네, 뭐 한 번만 해도 좋지는 않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겠죠.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소아과 환자 중에 한 열 몇 살쯤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막 20차례씩 받은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애가 보니까 이렇게 지능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능은 되는데 이렇게 뛰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발달이 좀 잘 안 돼서 못하는 건지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그 부모님들은 다 용서해 주고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전신 마취를 많이 받아서 공부를 못한다. 네, 사실이었어요. 너무 이제 전신 마취를 많이 하게 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포폴 뭐 이렇게 그런 전신 마취제가 따로 있는데 정맥 마취제 그런 거는 안전도가 어린아이 4세 미만에서는 뭐 입증이 안 돼가지고 안 하고 그랬었어요. 네. 요것도 혹시 뭐 그러니까 아는 아이나 소아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요것도 그 담당 의사 선생님, 마취과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문의해서 안전하게 받도록 하십시오. 네. 네. 이현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스트레스나 불안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당을 보충해주면 효과가 좋다 하셨는데 폭식이라든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안 좋다고 보여서요. 먹는 거 외에도 스트레스와 불안의 효과를 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사우나 같은 거죠. 뭐 뜨거운 물 속에서 좀 있는다. 이거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다르긴 한데 매일같이 뭐 운동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폭식이 아니라 작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드시면은요 폭식까지 안 가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드시고 빨리 쉬라는 거예요. 네. 그 스트레스와 먹는 거 외에 스트레스와 불안의 효과를 볼 방법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우나 이런 거 뭐 가벼운 운동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먹는 거하고 잠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먹는 거 외에 가장 효과를 볼 방법은 누워서 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카르페 디엠님이 안녕하세요. 올해 38세고요. 온몸이 구석구석 아프고 피로가 가시질 않습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마취 통증학과 방문하면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원인을 찾으셔야죠. 오십시오. 그러면은 원인을 계속 찾아봐야죠. 온몸이 이렇게 아픈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젊으시잖아요. 38세시면 아플 나이가 아니죠. 물론 제가 17살 때 38세 분들 보면 20살이나 저보다 많으니까 뭐 아저씨들 아플 수 있어. 그랬는데 제가 그 나이를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38세가 되면 이렇게 구석구석 쑤시고 피로가 가시질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인을 꼭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실까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마음도 부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3차 신경통도 수술 없이 통증의학과 신경차단술로 조절 가능한가요? 대개 수술 없이 신경차단 시술로 조절을 하고 계시죠. 수술이라는 것도 100%가 아니고 치료 확률이요. 그 수술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차단 시술로 안 되는 분들이 수술 가는 겁니다. 신경차단 시술로 조절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도 같이 드셔야 돼요.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정말 아픈 병이거든요. 이렇게 뭐 이 칫솔질을 하다 갑자기 딱 아파오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얼음처럼 딱 멈추게 되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막 시간이 뭐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그냥 조금 나았고 막 무서운 병이죠. 아주. 수술로다가 치료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게 뭐 원인도 많이 나왔잖아요. 신경 옆에 혈관이 지나가서 그런 거라서 그게 정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뭐 시술로뿐만이 아니라 수술로 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그러니까 먼저 시술로 즉 주사로 조절하신 다음에 안 되는 분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수술이. 네.
물론 위험도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그다음에 예, 냉철한 담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암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패치나 주사를 투여해도 중독 우려 없이 안전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면 중독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나 패치를 중독 우려 없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성 통증이 심하면 마약을 써도 중독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극심한데 중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극심한데 이런 마약성 진통제나 주사 같은 걸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독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고요. 그 외에도 암 환자는 암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말고 이게 그 조직을 파괴하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염제 있죠. 염증 없애주는 그것도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으면은 신경 근처에다가 주사도 맞고 하셔야지 사라져요. 그냥 마약성 진통제나 주사만 가지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암성 통증은 그 조직을 파괴하는 통증과 신경 통증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단독만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희건님, 예, 안녕하세요. 프롤로 주사와 신경 차단술은 인체 내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프롤로 주사는요, 어떤 손상된 조직을요 재생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염증을 조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몸에 그 섬유 아세포라는 게 막 온대요. 그러면은 인대가 섬유로 돼 있으니까 섬유 세포가 들어가면 이렇게 막 재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프롤로 주사이고, 신경 차단술은 뭐냐면 신경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통증 신경이 전기가 올라가는 거를 신호를 차단하는 게 신경 차단술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원리가 다르죠. 이거는 통증이 올라가는 데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크 같이 통증이 올라가는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부어 있고 신경이 병이 들어 있으니까 그 신경에다가 주사를 놔서 신경을 갖다가 치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신경 차단술에는 국소 마취제를 주로 사용하게 돼 있죠. 국소 마취제 그다음에 그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게 돼 있죠. 프롤로 주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롤로 주사 때도 국소 마취제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주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소 마취제를 안 들어가도 효과는 똑같은데요. 프롤로 주사를 국소 마취제 안 맞고 고농도 포도당만 받으시면요 조금 아프시죠. 그래서 국소 마취제 소량 섞는 거죠 보통. 예, 완전히 원리가 다른 거 아시겠죠. 네. 실버선님, 예, 안녕하세요. 만성 통증이 몇 달 이상 지속되면 실제로 뇌의 구조가 변하거나 우울증 불면증이 함께 오게 되나요? 예, 당연히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뇌의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죠. 우리가 그 수용기라는 게 있어요. 수용기. 무슨 통증 수용기, 뭐 여러 가지 무슨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기가 있는데 뇌가 변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요 영구 손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만성 통증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이 아픈 것만 우리 만성 통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우리 그 트라우마라고 보셨어요? 왜 군대 갔다 오신 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겪는 트라우마 그런 것들도 만성 통증 일종이거든요. 우린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 가지고요 우울증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영구 손상이 돼 가지고 절대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좀 신기한 동물? 하여튼 우리도 동물이죠. 신기한 동물입니다. 그 몸만 아파서 이렇게 만성 통증이 지속돼 가지고 뇌가 변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본 분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하여튼 산재였던가 그런데 그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책장 같은 게 넘어지는 밑에 깔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이러신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비뼈 부러진 거 붓고 갈비뼈 부러진 거 제가 주사 치료도 해드리고 막 이래도 이게 통증이
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울증하고 불면증도 계속 있으시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여쭤보니까 밤마다 꿈에 깔리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책장에. 그래서 아침만 그 꿈을 꾸시다가 막 땀 뻘뻘 흘리고 맨날 깨시는 거예요. 그거를 몇 개월, 1년 반 뒤에 제가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환자분께 문의한 첫 번째 의사였어요. 뭐 앞에 의사 선생님들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가슴 통증에 이런 게 안 낫느냐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트라우마에 쓰는 뭐 약이 있거든요. 우울증 뭐 이런 약. 그런 약 좀 같이 쓰니까 통증이 확 줄으시고요. 꿈도 안 꾸시고. 그래가지고 통증이 반 이상 줄어가지고 이 정상 생활에 가깝게 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우울해지셔고 통증이 계속되고요. 자꾸 뭐 죽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셨었어요. 뭐 그래도 일단 병의 원인은 아셨어요. 그래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프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트라우마, 육체적인 트라우마 두 가지가 다 통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된 분이기도 합니다. 네. 원래 환자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벌써 뭐 이 얘기가 너무 한 수십 년 전 얘기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익명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이야기님, 예, 안녕하세요. 예. 졸피뎀 종류 수면제 5년째 복용. 아이고. 눈이 더 또렷해지고요. 수면 마취로 수술하면 기분이 개운합니다. 왜 그런가요? 졸린 눈이 또렷해집니다. 아니 이게 졸피뎀을 드시면 눈이 더 또렷해지신다고요? 수면 마취로 수술하면 기분이 개운해지시고요. 왜 그럴까요? 가끔씩 이렇게 효과 없다는 분은 봤어요. 그러니까 졸피뎀 드셔도 효과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 봤지만 거의 못 봤는데요. 그래도 졸피뎀 드시면 그래도 잠이 좀 오지 않나요?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졸피뎀을 드시면은 눈이 더 잠이 안 오고 더 또렷해진다. 너무 오래 드셔가지고 내성 생긴 거 아니십니까 이거? 그렇죠. 5년째 드셨으니까 이래 내성 생기신 것 같고요. 졸피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졸피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수면장애 때 드시는 건데 수면장애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밝혀낸 다음에 그다음에 졸피뎀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졸피뎀이라는 게 일종의 무기로 따지면 핵폭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깡그리 원인에 상관없이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잠을 못 자는 것들을. 근데 원인은 그대로잖아요. 계속 다시 생깁니다. 불면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피뎀만 반복하면 안 되고요. 이게 뭔가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뭐 내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우울증 약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면 불안장애 약을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무슨 관절염의 통증 때문에 관절염 안에 관절염 때문에 막 염증이 있어서 아프신 거다 그러면 그 염증은 없으셔야 되고요. 뭐 남자분 같으면은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잠을 못 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졸피뎀을 드셔야 돼요. 원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눈이 더 또렷해지시는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성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서 이게 진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면 마취로 수술하면서 기분이 개운해지시는 이유는요. 요거는 아마 프로포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프로포폴이요. 이게 사람을 되게 깊게 잠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무슨 도파민이 분비된다. 우리의 아주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뭐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프로포폴을 맞으시면은 그게 머리 전체의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마취제는 잠을 재우는 약이 아니고요. 우리 뇌를 갖다가 기능을 확 떨어뜨리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생활이야기님이 통증을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뇌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프로포폴 다음에 기분이 개운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깊게 잠들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면 장애는 요거는 좀 이게 요 해당되는 그 무슨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과에 오셔가지고 그 원인을 갖다가 좀 잘 밝혀서 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네. 수면장애 참 그렇죠. 처음에 수면장애 생기고 나면 나중엔 모르다가 그냥 치료될 줄 알았다가 몇 년 되면 절대 안 낫잖아요. 그리고 또 수면장애 계속 있으면 나중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수면장애 오시면은 그게 뇌 기능이 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구별을 잘 못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뇌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반복되면 나중에 이제 치매 같은 거랑도 좀 관련 있고 그런 병이죠.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 뇌 기능이 떨어지면 수면이 좀 안 돼요, 또.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량의 단순당과 지방을 섭취하시면은 잠이 좀 올 수 있겠습니다. 뭐 좀 진료를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이야기님 참 안 됐네요. 수면 장애가 있으신데 졸피뎀도 소용이 없으시고 말입니다. 아, 이거 치료하기 참 어렵겠네요. 예. 다만 잠 못 자서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 좀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위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달에도 저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온몸에 통증이 없이 사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더 건강한 상태, 사회와 조화 있게 사는 모습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도 9월 넷째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댁내 항상 안녕하시고요. 가을 장마가 오고 있는데 비 조심하시고요. 예. 안녕히들 계십시오.